네, 안녕하세요. 김재중 강사입니다. 지방직 구급 시험이 끝이 났죠. 다들 뭐 행정학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행정학 아마 문제 초반에는 문제가 좀 쉽게 나오다가 아마 뒤쪽에 좀 지방학습 파트에서 조금 어려운 문제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쉬운 문제부터 바로 풀어드리면 별 재미가 없을 테니까 이슈가 됐던 문제부터 해서 제가 먼저 좀 풀이를 해드릴게요. 네, 지금 이제 20번 문제가 이번 이제 지방학 시험에서 좀 가장 어려운 문제였죠.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학 개론 수준에서는 지방 정부의 기관 구성 형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어요. 보통 이제 7급 이제 선택과목 지방자치론에서 보통 이렇게 세부적으로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래서 설명 좀 드리면 먼저 강시장 의회형이 보이시고요. 그리고 약시장 의회 보이시죠. 그래서 강시장 의회, 약시장 의회든 간에 다 기간 대립형이죠. 기간 대립형.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똑같죠. 예를 들어 지금 제가 강의하고 있는 데가 노량진이에요. 동작구죠. 동작구면 동작구의 구청장을 선거를 해서 선출을 하죠. 그리고 동작구 구의회, 의원분들도 별도 선출을 하죠. 자, 그런데 이제 기간 대립형인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간 대립형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데 기간 통합형을 구성하는 지방자치단체도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선지 1번을 저희가 먼저 보니까 강시장 의회형 형태를 했죠. 강시장이니까 시장의 권한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그 형태인데 이때는 시장이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행사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선지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 곤란했을 거예요. 맞는 선지로 해서. 남은 이제 2번, 3번, 4번 남았는데 일단 기간 대립형 중에 남은 선지인 3번을 보면 약시장 의회, 시장의 권한이 약하고 상대적 의회의 권한이 강한 형태겠죠. 이때는 일반적으로 의회가 예산을 편성하게 되는 거죠. 기존의 선지 1번처럼 강시장 의회 형태 같은 경우는 집행부, 즉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죠. 그 심의를 갖다가 의회에서 하죠. 자, 그래서 1번, 3번 선지는 맞는 거고요. 남은 선지 2번하고 선지 4번이 남았는데 위원회 형태하고 그 다음에 의회 시지배인 형태가 있어요. 좀 생소하실 거예요. 사실 이런 기관 통합의 형태가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익숙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나라 제도랑 다르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위원회 형태는 어떤 거냐면 시민들이 별도로 예를 들면 단체장, 시장이 우리나라 치면 시장, 구청장, 도지사 이렇게 되겠죠. 이런 사람 별도로 선출하는 게 아니라 의원들만 뽑는 거예요. 의원들 선출한 다음에 그 선출한 의원들이 이런 집행부서의 장을 다 맡게 되는 거죠. 굳이 우리나라 비유를 들자면 여기 이제 동작구니까 동작구 구청장 선거는 안 하고요. 동작구 의회 선거만 하는 거예요. 의원들은 뽑아냈겠죠. 선출했겠죠. 그 사람들이 실제적으로 집행부서의 일도 같이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어요. 여기까지는 어려움이 없는데 네 번째, 선지 4번을 보면 의회 시지배인 형태가 있는데 시지배인이라는 게 매니저라는 표현이 되어 있죠. 지금 선지 2번 형태에서 이런 거예요. 지방 이제 우리가 대표자 선출했어요. 예를 들어서 위원회 이렇게 의회 될 텐데 약간 혼용해 쓰고 있죠. 의회 의원들을 이제 선출했는데 그 사람들이 보통은 자기 생업하다가 선출된 사람들이잖아요. 물론 정치적으로 일을 많이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생업하다가 이렇게 행정 업무를 맡게 됐죠.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좀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의 행정 업무를 전담할 전문가를 채용을 하는 거예요. 그 채용된 사람이 시지배인인데 그러면 의회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단체장을 선출을 하잖아요. 의회에서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자, 채용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다 예를 들면 시 행정 업무를 다 담당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독특하죠. 굳이 제가 또 비유를 좀 들자면 민간 기업 같은 경우에 물론 대주주가 직접 경영을 하기도 하지만 전문 경영을 채용하는 경우 있죠. 이런 거랑 유사한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이제 선지 4번 같은 경우가 아마 좀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글로 보는 것보다 이제 실제 사례를 좀 가져왔어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보면
콜롬비아 적혀있고 아마 하면 잘 안 보실 수도 있는데 미주리라고 적혀있을 거예요. 제가 미주리 주 콜롬비아 시티에서 공부를 했었거든요. 거기 보면 콜롬비아 시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 시에 시장이 있을 거고요. 또 그리고 그 시의회 의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기간 대리평이라면 그러면 시장 선거를 했을 테고 그 다음에 시의회 의원들에 대한 선거도 했을 거예요. 우리나라로 맞다면요. 근데 그게 아니죠. 보면 시티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시티 매니저라는 사람이 있고 그 맨 밑에 보면 메이어랑 그리고 시티 카운슬 멤버즈가 있어요. 자, 그럼 선출한 사람들은 시민들은 여기 선출했어요. 선출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기능을 하지만 실질적인 업무는 우리가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전문가를 채용하자. 시티 매니저 뽑는 거죠. 자, 이 형태죠. 딱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분이 시티 매니저예요. 이 사람이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도 기본 강의 때 설명 드릴 때 좀 이해가 쉽게 하려고 시장을 채용한다는 말을 표현 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자들은 시티 매니저라고는 하지만 또 GBM 표현 썼죠. 좀 이번 문제에서는. 그런데 그냥 시장이라고 하기도 해요. 왜냐? 실제로 이 사람이 행정을 다 담당하기 때문에. 근데 엄밀히 따지면 시장이 아니죠. 매니저죠, 매니저. 그래서 이 사람은 앞서 이제 선지 어떻게 표현됐냐면 의례적이고 명목적인 기능이 아니에요. 의례적이고 명목적이면 그 시를 대표하고 그죠? 형식상으로 권한을 가졌던 의미인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인 기능은 다 시 지배인이 다 하는 거예요. 행정 업무 전문가가. 자,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콜롬비아 시티의 시티 매니저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시티 카운슬이 있죠. 카운슬 멤버즈예요. 메이어라고 있건데 시장 선거를 별도로 하기도 하지만 그냥 여기 의회 멤버들 중에 돌아가면서 하기도 해요. 독특하죠. 그죠? 그래서 실제 시민들이 이 사람들을 선출했지만 이 사람들이 행정 업무를 실제로 하진 않고 실질적인 업무들은 매니저가 다 한다. 이게 아까 이제 편지에 나왔던 의회 그다음에 시 지배인 형태예요. 좀 많이 독특해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생소하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죠. 자, 그러면 앞에 본 게 중에 선지 4번에 대한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2번도 있죠. 2번은 그냥 위원회 의원들이 그냥 자기가 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 선출 없이. 그 경우 있겠죠? 있죠. 제가 찾았죠. 그래서 여기가 보통 이 경우에는 좀 미국은 카운티가 기본 단위거든요. 근데 카운티 사이즈가 굉장히 크기도 하고요. 인구군을 따졌을 때 우리나라 시도로 따졌을 때 동 정도밖에는 인구가 작은 경우도 있어요. 특히 굉장히 인구가 작은 카운티 같은 경우에는 뭐 전문 이제 행정인을 채용한다기보다는 자기들이 직접 해. 그죠? 여기 보이시죠? 그래서 어데어 카운티 이제 가버먼트에서 제가 일본에 찾아봤어요. 좀 작은 카운티. 그래서 보니까 이 사람들 있죠. 카운티 커미셔너스 보이죠? 세 사람이 실제로 시민들에서 선출이 되고요. 선출한 사람들이 행정 업무도 다 담당을 하게 돼요. 이게 일반적으로는 아까 이제 제가 선지 이번에 보여드렸던 위원 형태고 제가 그 앞에 설명드렸던 거는 의회 시 지배인 형태예요. 자, 이게 굉장히 좀 디테일한 문제예요. 디테일한 문제고 아마 지방자치론 그죠? 7급 선택 과목 정도 돼야 이 정도 문제 나올 텐데 제가 좀 상세 소개시켜 드렸던 이유 자체가 우리나라 제도가 아니기 때문에 좀 익숙하지 않았을 것 같아서 좀 자세히 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20번 문제가 잘 정답률이 떨어졌죠. 자, 20번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18번 문제죠. 18번 문제는 신제도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신제도주의는 우리가 뭐 세 가지로 나누죠. 의존적 배경에 따라서. 그래서 역사적 제도주의, 그리고 사회학적 제도주의,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었는데 이 문제는 굉장히 출제가 자주 됐죠. 그죠? 그래서 큰 바운더리에서 신제도주의는 제도는 법률, 규범, 간섭 등 다 포함하죠. 기존에 소위 말하는 구제도주의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인 제도만을 포함을 했었죠. 그런데 신제도주의 넘어오면서 법률뿐만 아니라 규범, 간섭 등 다 포함했죠. 좀 제도를 넓게 봤죠. 선지 2번 보니까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전성을 따른다 본다. 굉장히 출제가 많이 됐던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 선지 1, 2번은 대부분 속을 했죠. 속을 했는데 선지 3번이랑 선지 4번이 남았어요. 선지 4번은 우리가 그 전에 한번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합리적 선택 제도주의에서는 합리적 행위자가 이기적 형태를 제도가 제약한다고 보는 거죠. 제약 조건을 본다. 아마 기본 강의 때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선지 4번까지 다 속을 하고 나니까 남는 게 선지 3번이죠. 자, 그래서
선지 3번이 정답인데 왜 틀렸냐? 왜 제가 이거 문제 가져왔냐면 사회학적 제도주의 해놓고 적절성의 논리가 나왔죠. 적절성의 논리. 그리고 하나는 결과성의 논리. 두 가지 이렇게 표현이 나왔는데 적절성의 논리와 결과성의 논리 이 두 가지가 아마 단어가 좀 생소하셔서 아마 속어는 다 했는데 정답 3번을 딱 이렇게 골라내실 때 그렇게 좀 깔끔하게 골라내시지 못한 분들 꽤 계실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그래서 적절성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뒤에 제가 밑에 노란에 가져왔는데 사회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받는 사회적으로 정당하게 인정받는 부분이고요. 결과적인 측면은 효율성 추구하는 측면이에요. 정확히 반대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학적 제도주의 이야기할 때 사회적 정당한 걸 인정받는 경제적으로 이득이 본인한테 더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선택지가 아니라 사회적으로 정당성 인정받는 것을 고르는 행태 이런 거 보이게 돼 있죠. 예를 들면 제가 직관적으로 이게 적절한 예인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예전에 시내버스 탈 때 나이 많으신 분들한테 자리 양보했죠. 공식적인 제도는 아니었잖아요. 내가 몸이 피곤하고 나의 어떤 효용극대화, 이기적인 합리적 행위자 같은 경우면 합리적이고 이기적인 행위자라면 그냥 내가 그 자리에 앉는 게 좋죠. 근데 사회적으로 그게 정당하진 않죠. 그렇게 안 봤죠. 그렇기 때문에 비록 내한테 조금 경제적인 측면 손해가 보더라도 양보를 하게 돼 있었죠. 사회적으로 정당하기 때문에. 이런 게 사회학적 제도주의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만 적절성의 논리, 결과성의 논리 이 단어가 조금 생소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고요. 아마 정답 자체를 고르는 데는 정답 자체는 그렇게 떨어지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제는 이제 17번 문제인데 앨리슨의 이제 정책 결정 모형이죠, 그죠? 자, 이제 이 모형 자체가 아마 기출 문제로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죠? 그래서 앨리슨 모형은 세 가지로 됐죠. 세 가지로. 그래서 첫 번째가 합리적 행위자 모형, 그리고 두 번째 모형이 조직과정 모형, 세 번째가 관료정치 모형. 세 가지로 돼 있어요. 세 가지로. 근데 하나의 케이스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모형이 다 적용 가능하다고 봤죠. 이거는 아마 기존에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사례를 보니까 상세하게 설명이 되나 있죠. 1960년대 쿠바 미사일 사태. 이걸 가지고 앨리슨이라는 학자가 세 가지 케이스 다 적용해 본 거예요. 그래서 미국은 해안 봉쇄로 위기를 극복했다. 했다 해놓고 정부의 각 부처를 대표하는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각자가 선호한 대안을 제시했죠. 그리고 대표자는 제가 노란을 표현했는데 자, 일부러 제가 여기 문제 고르기 위해서 표시한 거예요. 여러 대안에 대해서 갈등과 타협이라는 과정을 썼죠. 갈등, 타협. 이 키워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관료정치 모형이겠죠. 타협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리고 해안 봉쇄 결정을 내렸는데 이는 대통령이 사태 초기에 손해했던 국지적 공습과는 다른 결정이었다. 만약에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선택이었으면 이렇게 이 관료정치 모형이 성립 안 됐겠죠. 그죠? 단일한 사람이 다 결정해버리니까 다른 결정해버렸댔죠. 대통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물론 해안 봉쇄가 위기를 해소하는 최선의 대안이라는 보장도 없었고 부처에 따라서는 불만을 가진 대표자도 있었다라고 돼 있죠. 자, 이 하나의 사태를 가지고 세 가지 관점에서 다 볼 수 있댔죠. 그래서 제가 좀 적어봤어요. 그래서 이제 합리 모형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면 정책이 최고 지도자와 같은 단일 행위자의 합리적 행위로 간주한다. 그러면 앞서 사례처럼 설명처럼 대통령이 최고 지도자를 볼 수 있잖아요. 대통령이 일방적 결정을 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이 지금 설명은 그렇게 안 했다고 돼 있죠. 다른 결정 내렸다 했죠. 합리 모형 아니고요. 합리 모형까지 뺐을 거예요. 그리고 앞에 이제 쓰레기통 모형은 앨리슨 모형이 아니니까 뺐을 테고요. 그럼 3번하고 4번 남는데 사실 이게 3, 4번이 아마 제가 생각에 좀 혼선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조직 과정 모형을 우리가 다른 기출 문제에서 설명을 하면서 각 부처 간의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사례로. 그런데 이 모형에서는 그 각 부처라는 표현을 쓰죠. 표현이 있어요,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물론 대표자 표시를 했지만 앞에 각 부처를 대표하는 앞에 부처라는 단어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부처만 보고 조직 과정 모형인가 이렇게 했으면 이제 틀리신 거죠. 그래서 차라리 아예 이런 사례를 모르셨으면 이제 혼선이 없었을 텐데 오히려 이제 과거 기출 문제를 좀 꼼꼼하게 정확하게 공부를 안 하시고 이 문제 보셨으면 얼뜻 보고 조직 과정 모형이구나 이렇게 고르실 확률이 있는 문제였죠. 그래서 이 표현을 했어요. 조직 과정 모형 관점에서는 안보 정치 문제와 관련해서 외교부, 국방부 등 서로 다른 목표를
지닌 느슨하게 연결된 하부 조직들이 의사결정에 참여해서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됐어야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조직과정 모형은 아니고요. 조직과정 모형이 아니라 그러면 관료정치 모형이겠죠. 그래서 정책은 독자성이 강한 참여자들 개개인이 정치적 경쟁, 협상, 타협 이런 단어 나왔죠. 에 의한 정책 결과고 가로 재편했죠. 조직의 상위 계층에 적용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각 부처의 대표자면 보통 뭐 한 장관급 되겠죠. 이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직의 하위 계층이 아니죠. 상위 계층 사람들이죠. 그런 거 보더라도 문제 전반적으로 이 문제를 출제한 의도가 보이는 거죠. 명확하게 해놨죠. 대표자로 표현했고요. 또 대통령과는 다른 결정이 이어졌다. 그래서 함재 결정 그리고 조직과정 모형과는 다르게끔 딱 표현해놨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 관료정치 모형에 해당하는 거죠. 자, 제가 좀 마스크를 벗고 계속 좀 말씀드릴게요. 자, 16번 문제는 얼뜻 쉬운 문제 같아 보이지만 쉽지가 않았어요. 왜냐? 국가재정법에 대해서는 저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어요. 항상 이제 잘 출제되고 모르게 되면 그냥 무조건 틀린 문제죠. 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예비비죠. 이제 국가재정법이 아니겠죠. 지방재정법이겠죠.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지방재정법 관련해서 예비비인데 지방재정법이나 국가재정법 혹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구조나 내용이 거의 같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재정법상 예비비 내용을 아시면 일단은 동일하겠구나 해서 좀 이제 소가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냐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충당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산한다. 맞죠? 예비비를 예산을 계산하는 목적 자체가 그렇잖아요. 예측할 수 없는 거. 그죠? 그리고 두 번째, 일반 회계의 경우 예산총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산해야 한다. 맞죠? 일반 회계 100분의 1, 우리 국가재정법에 동일하죠. 자, 그럼 선지 1번, 2번 아마 소거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3번하고 4번이 남았는데 선지 3번이 어떤 거냐면 지방의 예산안 심의 결과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 예비비를 사용해서 할 수 있다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지방의회에서 예산 심의를 했더니 이 예산 예를 들어서 집행부에서 100만 원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예산을 올렸는데 지방에서 보니까 너무 많은 것 같은데 그래서 10만 원 삭감해서 90만 원 만들었어요. 90만 원으로. 그 상황에서 다시 집행부가 야 우리 그래도 이거 꼭 써야 돼 이래서 다시 100만 원으로 예비비 10만 원 더 사용해서 이제 100만 원으로 다시 올릴 수 있냐 이 얘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4번 보면 재난 관련 목적 예비비는 별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선지 3번하고 4번하여서 이제 좀 여러분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정답은 3번이죠. 왜냐? 사실은 법령을 모르시더라도 행정학 전반에 대한 내용을 조금 잘 기억을 하시면 좀 이제 추론을 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예비비 자체가 예측할 수 없는 이제 예산 지출이 발생하면 추가로 더 사용하는 게 예비비잖아요. 그런데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삭감해 버렸네. 그럼 이제 그 상황에서 물론 예측은 못했겠죠. 예측은 못했지만 지방에 심의를 해가지고 삭감 예산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거꾸로 이제 증액을 하게 되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 기능을 침해하는 거죠. 맞죠? 우리 기억하실 거예요. 제가 재무행정 파트에서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예산은 감액이 쉬운 방향으로 돼 있어요. 심의 거치면서. 그래서 전 단계에서 정부하고 의회 관계에서는 만약에 이제 의회가 예산을 증액하거나 혹은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때는 앞 단계에서의 동의를 받아야 되죠. 맞죠? 그리고 상임위원회하고 예결위도 그 사이에서 예결위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비목 설치할 때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게 돼 있죠. 즉 증액이 어렵게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제 심의했던 어떤 예산을 가지고 다시 집행부에서 다시 올린다. 침해하는 거죠, 그죠? 앞 단계를 해서 삭감한 것을 침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선지 3번이죠. 물론 지방재정법 조항을 정확하게 사입 3조를 알고 계시면 한 번에 푸실 텐데 그렇게 하고 이제 우리가 공부를 안 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고 지금 이제 이 법률 조항 이외에도 이러이러한 지방의회와 집행부 관계가 이렇기 때문에 선지 3번이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제가 추가적으로 좀 길게 설명 좀 드렸어요. 자, 10번 문제도 조금은 이제 고르실 때 쉽진 않으셨을 거예요. 저도 얼핏 보기에는 저도 처음에 이걸 이제 문제를 풀고 별로 안 어렵는 생각했는데 생각을 좀 해보니까 기존에 출제가 됐던 분야는 아니더라고요. 물론 정책 5호 연합
그 전에 우리 한글말로는 정책 지지연합 모형이라고 했었죠. 그렇게 출제됐었는데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죠. 그래서 선지 1, 2, 3, 4 중에 뭐 3, 4, 1이 맞는지보다는 2가 왜 틀렸는지에 대해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책 학습을 통해 행위자들의 기저 핵심 신념이랬거든요. 우리가 신념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건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 전에 출제된 문제 신념이 중요하게 여긴다. 뭐 이런 정도로 이제 선지가 나온 적이 있는데 핵심 신념이 뭘까? 그죠? 그리고 이것도 정책 학습을 통해서 쉽게 변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표현됐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뭐 공부를 좀 더 깊이 있게 하신 분은 뭐 핵심 신념이 어떤 건지 아시겠지만 대부분 핵심 신념이 뭔지 잘 모르시고 뭔가 이 정책 옹호연합 혹은 정책 지지연합은 이런 변경이 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 정도는 이제 기존 선지가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대략 추정하고 뭐 신념이 쉽게 바뀌겠어? 이러면서 고르셨으면 잘 고르신 거죠. 틀린 거. 근데 좀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신념 체계라는 게 좀 추상적이죠. 빌리프라 되어 있는데 신념이라는 단어 쓰게 되면 우리가 딱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핵심 신념 중에 우리가 지금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정책 핵심이라는 게 있어요. 정책 핵심. 그래서 이 핵심 자체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제가 이런 거 가져왔어요. 환경 보존하고 경제 개발. 동일한 상황에 대해서 어떤 집단들은 환경 보호를 하려는 어떤 연합들도 있죠. 뭐 환경 보호 단체가 될 수도 있고 일반 시민이 될 수도 있고 정치인이 될 수도 있죠. 이런 사람들이 이 기본 관심은 이런 어떤 우리나라의 환경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무조건 보존해야 된다.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죠. 그리고 경제 개발 우선 논리다. 그러면 그 지역 인근의 토지 주인이나 혹은 개발업자나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다 개발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런 게 제가 말씀드렸던 정책 핵심이에요. 핵심. 빌리프 중 하나죠. 그러니까 신념 중 하나죠. 이런 게 잘 바뀌겠어요? 내 땅 주인인데 갑자기 좀 생각해 보니까 환경을 보존해야 될 것 같아. 그죠? 그리고 환경단체 이제 오랫동안 근무하시던 분인데 갑자기 보호하는 것보다 경제 개발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 쉽게 안 바뀌죠. 기본적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책 학습을 통해서도 쉽게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학습이 어떤 거냐? 정책 학습이라는 표현도 조금은 깊이 공부 안 하셨으면 좀 추상적으로 들리실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런 이제 상반되는 지지연합 간의 어떤 제 표현 어떻게 되냐면 공개적으로 논의가 있을 때 서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토론해 보는 거예요. 환경 반대편 이야기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환경 보존 입장에서는 이제 경제 개발 관리 입장을 들어보고 경제 개발 입장에서도 이제 환경 보호 입장을 계속 들어보는 거죠. 빨리는 안 바뀌지. 빨리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계속 토의를 하다 보면 생각이 점점 바뀔 수도 있겠죠. 자, 이게 기본의 컨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념은 이런 정책 학습을 통해서 단기간에는 쉽게 바뀔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장기간 걸쳐서 서서히 바뀌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틀린 선제가 되는데 쉽지 않았죠, 그죠? 문제가 얼뜻 그냥 단순하게 생각했으면 답을 곤란했겠지만 알고 곤란했다기보다는 뭔가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건데 이런 생각해서 아마 골랐을 확률이 높은 문제였죠. 자 이제 어려웠던 이번 시험에서 제가 그나마 좀 고민했을 법한 혹은 좀 어려웠던 문제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남은 15문제는 틀리면 안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75점을 일단 받고 앞에 있는 5개 문제에서 조금 더 몇 개 더 맞추셨으면 이제 고득점이 되는 거고, 그렇지 못하셨으면 그냥 평균 정도만 받으신 거죠. 자, 쉬운 문제 남은 거 좀 풀어드릴게요. 1번 문제는 정치행정 이론론에 대한 설명이죠. 그죠? 그래서 정치행정 이론론 입장은 행정이 단순히 집행하는 게 아니라 결정도 하고 뭐 정책 형성도 하고 이런 거 같이 관여하는 입장이죠. 그래서 그 정도 내용을 다시 기억하시고 선지 1번 보니까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행정국가의 등장이라면 행정에서 관여하는 범위가 많은 거예요. 그만큼 단순 집행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결정이나 형성행위에 관여하는 거죠. 큰 정부죠, 말 그대로.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나왔죠. 선지 1번이 정답이 바로 나왔죠. 행정국가의 등장과 연관성이 깊다. 다만 이제 행정국가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위에 있는 입장보다는 행정의론이죠. 행정의론. 그죠? 자, 두 번째 윌슨의 행정연구,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선지 3번 보니까 정치는 의사결정 영역이고 행정 결정 등 내용을 집행한다. 딱 구분해서 봤죠. 정치행정 이원론 입장 맞죠. 그리고 행정은 경영과 비슷해야 하며 행정이 지향하는 가치로 절약과 능률을 강조했다. 행정은 잘 집행만 하면 된다 보는 거예요. 경영이라는 말 자체가. 자, 그래서 선지 4번 또 정치행정 이원론에 대한 설명이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선지 1번이 됐죠. 정책 이론에 대한 질문이니까요. 자, 이런 문제는 바로 푸시는 거죠. 2번도 이제 굉장히 단순한 문제가 나왔죠. 신공공관리론에서 지향하는 기업가자 정부죠. 신공공관리원이죠. 신공공관리원. 그래서 특성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했죠. 그래서 선지 1번은 경쟁적 맞죠. 그리고 선지 2번 노조기 정부. 노조기는 전통적인 정부죠. 신공관리론이 아니라 전통적 정부가 말 그대로 이끌어 나가는 거죠. 노조기 정부죠. 그게 아니라 신공관리론에서는 방향잡기죠. 방향잡기를 강조했죠. 그렇기 때문에 선지 2번이 틀려서 정답이 있는 거죠. 자, 3번 또 비교적 단순한 문제 나왔어요. 자, 공직 분류 체계에 대해 설명 물었는데, 자, 일단 우리가 분류를 조금 복습을 하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좀 적어보면, 여러분들 응시하신 분들 대부분 경력직이죠. 제 강의 들으신 분은 아마 다 경력직이시죠. 경력직 공무원이고요. 그런데 앞에 제가 특수죠. 특수란 단어 붙죠. 특수 경력직 이렇게 두 가지로 크게 나뉘죠. 그리고 세부적으로 경력직 공무원 안에서는 일반직 공무원이 있고요. 그리고 특정직이 있죠. 특수 경력직에서는 정무직이 있고요. 별정직이 있죠. 사실 여러분들은 지금 여기 제 강의 들으시는 대부분 여기죠. 경력직 공무원 중에 일반직 공무원들이시죠. 그런데 특정직도 일부 계시죠. 뭐 경찰이나 뭐 소방 이런 분들이죠. 자, 여기까지는 보고 여기 네 가지 카테고리에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지 확인하는 거죠. 소방 공무원 제가 방금 써드렸죠. 여기죠. 특수 경력직 아니죠. 특수 경력직. 경력직 공무원 중에 특정직 공무원이죠. 왜 이렇게 문제 내냐면 특수 경력직 공무원하고 특정이라는 단어가 좀 유사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공부를 꼼꼼하게 안 하신 분들은 이게 헷갈리는 거죠. 특수랑 특정이라는 단어가. 자, 그래서 1번은 선지 1번 틀렸고요. 그리고 국회 수석 전문위원은 일반직 공무원이었죠. 자, 사실은 그 전에 출제된 문제에는 수석 전문위원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온 적이 있어요. 별정직. 국회 수석 이랄까요? 네. 수석 전문위원이죠. 자, 세 번째 차관에서 상급까지 공무원 특정직 공무원이에요. 아마 쉽게 곤란했을 거예요. 차관이 정무직이죠. 차관이 정무직이고 정무직이 아니죠. 차관을 써야죠. 차관. 뭐 장관도 되고요. 그 다음 이제 3급까지라 했으니까 1부터 3급까지는 일반직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별정직일 수도 있어요. 그때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는 특정직이랬죠. 특정직. 여기 쉽게 아마 다 곤란했을 거고요. 결국 이제 남은 선지 4번이 남았죠. 이제 옳은 선지에 대해서 정답이 될 텐데, 경력직 공무원은 실적과 자격에 의해 임용되고 신분이 보상된다. 실적이라고 제가 표현하니까 이런 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성적 생각하시면 돼요. 성적. 여러분들 성적 좋으면 채용되잖아요. 그리고 자격, 의사 자격, 예를 들면 변호사 자격 있으면 채용할 수 있죠. 그죠? 이제 그런 거에서 채용하기 때문에 이제 임용되고 신분도 보통 보장이 되죠. 자,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지우고 계속 말씀을 드릴게요. 자, 4번은 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물었죠. 예산제도. 여기 그 선지 순서대로 그 시간 순서대로 딱 나열해놨죠. 품목별 나왔죠. 품목별이고, 그 다음에 성과고요. 그 다음에 계획, 그리고 연기준, 이렇게죠. 계획을 하지만 또 기획이라고 한글로 표현하게 돼요. 어쨌든 영어는 플래닝이에요. 플래닝. 자, 그런데 품목, 선지 1번 보니까 품목별 예산제도는 행정부의 재량을 확대하게 도입되었다. 품목별 예산제도 어떤 거냐면 그 재료가 어떻게 들어가는지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인건비 100만원, 임대료 다 투입이죠. 무슨 일 하는지 몰라. 그 다음에
물품 구입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임의로 쓰고 있거든요. 물품 구입 또 100만 원 썼다. 이렇게 쭉 쓰는 게 품목별 예산제도예요. 근데 이건 이 돈 써서 사용해서 무슨 일 하는지 모르겠죠. 이 돈 사용해서 복지 업무에 썼는지 아니면 뭐 취업 지원으로 사용했는지 뭐 아니면 외교에 사용했는지 알 수가 없죠. 사람한테 돈 쓰고 건물 임대료 쓰고 물건 구입 쓰고 그렇게 썼는데 이거가 무슨 일 하는지 모르죠. 대신에 어디에 썼는지는 여기 썼구나 알 수 있죠. 그래서 행정부의 재량권을 확대가 아니라 통제예요. 통제. 너 전에 정확하게 너 여기 썼는지 딱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부에 이거대로 썼는지 무슨 일이 한지 이걸 가지고 무슨 일 했는지는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어디다 썼는지만 관심 있는 거야. 그죠? 자, 그래서 선지 1번이 틀렸죠. 그래서 바로 정답이 나왔고요. 자,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나온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사업의 단위 원가를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데 되어 있죠. 맞는 이야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런 표현을 많이 썼어요. 도로건설을 건설 비용을 1km당 뭐 거꾸로 썼네요. 100억 원이라고 할까요? 100억 원 1km 건설하는데 100억 원이 들어요. 단위 원가에 이게 킬로미터 건설하는데 100억 원. 그래서 예산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100km 건설, 내년에 도로를 100km 건설할 거야. 쉽게 나오죠. 100억 원, 킬로미터당 100억 원이 되니까 100km 건설하면 곱하면 되죠. 그냥 1조 원 나오죠. 이렇게 쉽게 나와버리죠. 단위 원가 나오죠. 단위 원가 얼마죠? 킬로미터당 100억 원. 기초로 예산을 편성하는 거죠. 킬로미터당 100억 원 드니까 내년에 100km 건설할 테니까 1조 원 쓰겠구나. 이렇게 맞죠? 자, 그리고 지금 뭐 두 가지 다 말씀드릴게요. 남은 것도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기획과 단기적인 예산 편성을 연계하여 합리적 예산 배분을 시도한다. 사실 이 문제 내부에서도 같은 단어 가지고 한 번은 계획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한 번은 기획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둘 다 영어로는 플래닝이에요. 희한하죠? 저도 보면서. 자, 그래서 맞죠? 제가 이 계획예산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제가 좀 지우면서 또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입직을 하시게 되면 계획을 많이 세울 거예요. 계획을 어떤 계획 세워볼까요? 우리 동네 혹은 우리 구에, 우리 시에 문화시설을 좀 확충하고 싶어요. 문화시설을. 그래서 뭐 도서관도 짓고, 제가 도서관을 좀 자주 예를 들죠. 도서관도 짓고 또 뭐 미술관도 짓자. 자, 그래서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도서관은 바로 이게 이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건물 짓고 이런 계획들이 뭐 단기적으로 뭐 1년 만에 다 예산 주기대로 1년 만에 다 끝이 나는 게 아니다. 보통 몇 년이 걸쳐서 이렇게 병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1년 차에 애들 이런 거 짓는데 100억 원 들 것 같고, 뭐 2년 차에는 또 뭐 한 200억 원 들고, 대략 쭉 해서 한 5년 정도, 5년 차에 마지막에 거의 이제 다 지었으니까 한 10억 원으로 마무리를 할 계획이었어요. 근데 이런 어떤 예산을 편성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우리 시에 문화시설 좀 확충하겠다라고 여러분 보고서를 쓰는 거죠. 쓰면서 도서관도 짓고요, 미술관도 짓고요, 써서 이제 검토를 해서 이런 게 이랑 필요합니다 해서 딱 시장에 보고를 했어요. 혹은 여러분 항상 보고를 했어요. 그럼 어떤 얘기냐면 돈은 어떻게 할 건데? 바로 이제 반문이 날아올 거예요. 사실 이게 실제로 현직에서 공무원들도 이제 흔히 범하는 실수예요. 계획은 다 세워놨어. 도서관을 짓고 도로도 건설하고 다 했어요. 이 필요하다. 뭐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 된다. 쫙 했는데 그래 돈은, 그죠? 돈 연결해야 되죠. 얼마씩 연차별 돈이 얼마 되겠다 다 가지고 붙여놔야 돼. 이런 게 계획예산제도예요. 자, 마지막 연기준이죠. 자, 연기준 예산제도는 이런 거예요. 올해 사업을 A부터 쭉 해서 뭐 10가지 어디까지죠? 한 F까지는 할까요? 이런 사업들을 쫙 했어요.
그런데 보통은 이렇죠. 이 사업들을 내년에도 보통 이어서 계속 하죠. 예를 뭐 청년 지원 사업이다. A 사업이 내년도 해야 돼요. 규모를 줄이거나 늘릴 수는 있어도 보통 아예 폐지는 잘 안 하죠. 사실 점증주의인데, 연기주의는 어떤 거냐면 작년에 했던 사업은 모르겠고 당장 딱 올해 새로 딱 필요한 사업만 줄 세우는 거예요. 어느 게 제일 필요하다 했더니 뭐 F 밑에 있는 더 위에 있던 G도 될 수 있고 뭐 Y 사업도 될 수 있고 쭉 가는 거예요. 기존 사업들은 새로 아예 없는 것처럼 올해 새로 다 편성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렇게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죠. 실제로 학문적으로만 말씀드린 게 아니라 실제로도 그렇죠. 청년 지원 사업 하다가 갑자기 지원 끊는다. 올해 생각해 보니까 작년에 했던 청년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 필요 없다. 우리 올해부터는 노인 지원을 바꾸겠다. 난리 나죠. 그죠? 그 전에 수혜받던 집단 내에서 가만히 안 있죠. 예를 들면 이해관계자들 많잖아요. 직접 이해관계에 있던 청년들도 될 수 있을 테고요. 또 관련 정치인이 될 수도 있고요. 각종 그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완전히 없던 것 치고 새로 온 사업으로 다 대체하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연기준 예산제도는 전년도 예산에 어디에 사용했는지 관계없이 새로 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지 2, 3, 4는 다 맞고요. 선지 1번이 틀렸죠. 그래서 아마 밑에까지 다 읽어보시지도 않고 답을 고르셨을 거예요. 이런 간단하게 나온 문제니까요. 자, 5번 또 예산 문제죠. 이제 특별회계 예산하고 기금에 대한 물었죠. 특별회계 예산. 자, 여러분들 예산은 실무죠, 실무. 자, 이게 이제 특별회계 어떤 거냐면 목적이 정해진 거예요. 통장을 따로 구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우리도 그렇잖아요. 보니까 저는 안 그러는데 그냥 통장 계좌 첫 번째 있고요. 계좌 1번 있고 이런 거 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 친구들하고 어디 해외여행 가기 위해서 별도로 계좌 하나 만들어 거기 돈 모으는 거 있죠. 아니면 뭐 특정 모임용 통장 만드는 경우 있죠. 일반 계좌랄까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목적을 가진 특정 계좌랄까요? 이런 용어는 없어요. 자, 특정 계좌인데 이런 예를 들어서 모임, 친목 모임이나 여행 따로 계좌를 만들어 놓은 거죠. 목적 쓰려고. 그래놓고 여기다가 특정 계좌에 돈을 모으죠. 거기 쓰려고. 나중에 돈을 다 모으면 그거 실제 지출하겠죠. 이렇게. 이게 특별회계예요.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제가 사례를 들었던 게 어떤 거냐면 균형발전 특별회계라는 게 있어요. 균형발전. 제가 균형발전 담당 사무관을 했었어요. 그래서 특별회계를 잘하고 있는데 얘는 어떤 거냐면 균형발전 사업으로만 쓰기 위해서 정부가 돈을 이렇게 별도의 수입원 가지고 모아놔요. 그 회계에 넣죠. 그런 다음에 지출도 균형발전 사업 관련된 데만 쓸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낙후지역이죠. 이제 수도권 말고 어디 도 단위의 좀 기초지방자치단체들 있잖아요. 낙후지역. 이런데 지원하는 거예요. 목적이 정해져 있죠. 이거 재원도 다 정해져 있어요. 자, 이게 특별회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일반 회계든 특별회계든 예산이죠, 예산. 그러니까 1년 단위로 다 쓰는 거죠, 1년 단위로. 그렇죠? 자, 이거 사실 아직까지 재무행정이 좀 낯서신 분들은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기금은 뭐냐? 기금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행태는 똑같아요. 예산은 1년 단위로 사용하지만 기금은 우리가 보통 저축을 할 때 1년 단위로 하지 않잖아요. 계속 사용하잖아요. 돈을 많이 모아놨다가 이제 보통 쓰죠. 기금은 똑같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그 통장이 1년 단위로 쓰는 게 아니라 제가 예를 많이 드는 게 이거예요. 공무원, 연금기금. 합격하시면 공무원 연금기금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 그건 뭐죠? 국민연금이죠. 저는 여기 넣다가 이제 여기로 바꿔야 되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입직하시면 여기 이제 하실 거예요. 뭐냐? 돈을 미리 보통 기금은 조성한다고 표현하거든요. 미리 내요. 재원이 어떤 거죠? 기여금. 기여금을 내면 연금을 모아서 1년 단위가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모아서 나중에 지출하는 거예요. 어떤 형태의 지출이 되죠?
연금 받는 거예요. 연금 수령하는 게 이제 여기 연금공단 입장에서는 지출이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럼 지금 이제 입직하시면 퇴직할 때까지 10년 이상 물론 근무하셔야 되지만 계속 기여금을 내실 거예요. 그 기여금 넣은 걸 당장 받는 건 아니죠. 계속 기금에서 공무원 연금공단에서 잘 운영을 해서 내가 퇴직하면 연금을 받는 거죠. 그렇죠. 이게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렸지만 이게 기금이죠. 그래서 기금은 특정 수익과 지출 연계가 강하죠. 내가 공무원 된 기여금 낸 거 가지고 나중에 내가 연금을 받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연계가 강하게 맞고요. 두 번째, 특별액 예산은 세입과 세출이라는 운영 체계를 지니고 있죠. 특별액이라는 것도 결국은 예산의 범위죠. 세입이 있고 세출이 있죠. 당연한 얘기고요. 세 번째, 특별액 예산은 항목적성 차원에서 기금보다 자율성과 탄력성이 강하다. 반대로 됐죠. 오히려 기금이 더 자율성이 강하죠. 말 그대로 1년 동안 모아서 1년 동안 쓰는 게 아니라 잘 운영을 해서 우리한테 가장 베스트한 거는 연금공단에서 운영을 잘해서 많이 불려놓으면 나중에 우리 수령 많이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타율성이 더 높아요. 특별회계도 물론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딱 그것은 이제 목적이 되면 딱 사용해야 되는지 말씀드렸죠. 자율성이 높을 수는 없죠. 그 특정 수익과고 특정 지출자에 반드시 사용해야 되죠. 1년에 예산 그 주기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자율성 탄력성이 높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액 예산과 기금 모두 결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 제가 국가자본 설명드리면서 예산이든 기금이든 비슷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조가 기간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선지 4번도 맞는 내용이죠. 자, 예산에 대해서 좀 자유롭지 않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좀 꼭 복습하시고요. 자, 또 지방재정이 나왔죠. 지방재정. 자, 지방재정이 다행히 지방자치 파트가 좀 많이 나왔는데 6번은 좀 문제 쉬웠어요. 재정 자립 또는 일반회계 예산 중에 일반회계 예산 세입이죠. 일반회계를 없을게요. 일반회계 세입분에 지방세랑 세수입이죠. 맞죠? 이게 자립도죠. 재정 자립도.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자주도 있죠. 일반회계 예산분에 얘 다 들어오고요. 교부세가 들어오죠. 물론 보통 교부세겠죠. 자, 차이가 이거죠. 자주도는 교부세라는 녀석은 자주 재원은 아니죠. 내가 버는 건 아니죠. 물론 중앙정부를 받는 건데 사용할 때 간섭받지 않는 재원이죠. 그죠? 교부세는. 그렇기 때문에 이걸 포함해야 된다 해서 나온 게 재정 자주도예요. 그래서 재정 자립도가 낮지만 재정 자주도가 높은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고요. 선지 2번은 국고보조금은 지방재정 운영의 제휴성을 제고한다 했는데 선지 2번이 틀렸죠. 자, 저도 이 국고보조 사업을 좀 많이 했었는데 국고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정부가 중앙정부에서 뭐 생각나는 게 청년 지원 사업이라고 할게요. 청년 지원 사업이야 하면서 지방정부한테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거 할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하는 거죠. 하면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이다. 사업 전체가. 우리가 50% 보태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50억이죠. 50억. 그러면 지자체를 할게요. 뭐 지방정부,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지방자치단체죠. 지자체가 50억 보태는 거예요. 플러스 해서 100억 원이에요.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요. 그럼 지방자치단체도 자기 일이잖아요. 자기 일 일부잖아요. 청년 지원 사업이 국가사업과 연관이 있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그 지역의 청년들을 지원해야 되잖아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자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100억 다 쓰는 것보다 중앙정부에서 50억 보태주면 편하잖아요. 50억만 쓰면 되니까. 근데 주면서 이 공짜가 아니야. 교부세 같은 경우에는 돈 주면서 너네 쓰고 싶은 데 써 하면 주는 게 교부세지만 국고보조금은 50억 주면서 여기 쓰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 지원 사업에서. 그러면서 돈 잘 쓰고 있니 관리감도 계속해요. 소위 말해서 끈 달린 돈이라고 해요. 스트링 어태치드 이렇게 표현돼요. 영어로.
조건이 달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제한성을 제고하는 게 아니라 저해하고 있어요. 저해하죠. 그리고 제가 좀 추가적으로 이제 실무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이건 매칭 비율이에요. 매칭 비율 50대 50이죠. 정부 50 이거 예전 7급 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매칭 비율 이렇게 해서 50대 50이죠. 근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해요. 정부에서 지금 정부랑 중앙정부랑 지자체 이런 비율이죠. 근데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기본적으로는 중층제잖아요. 중층제.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비율이 이렇게 돼요. 실제로 이런 국고보도 사업 보면 정부가 몇 퍼센트, 그 다음에 광역이 몇 퍼센트, 기초가 몇 퍼센트 이렇게 나와요. 이게 실무적으로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정부 50%딱 주면서 이 얘기예요. 그럼 기초에서 기초지방자치 동작구 기초지방자치단체죠. 돈이 별로 없네. 우리 10%만 낼 테니까 광역인 동작에서 광역이면 서울특별시죠. 서울특별시에서 40%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공고를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50% 보태줄 테니까 너네 최소한 50% 너네 절반은 너네가 좀 해서 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동작구 같은 기초에서 사업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네. 50% 매칭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광역인 서울특별시에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광역지방자치단체 근무했으니까 이런 요청을 좀 많이 받았어요. 특히 중앙정부에서도 항상 이 얘기를 해요. 이 사업에서 책임감을 우리가 중앙정부가 다 100% 다 보태주면 지방정부에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 안 하고 대충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네도 책임져야 된다 하면서 매칭 비율을 항상 요구를 해요. 광역 몇 % 이상, 기초 몇 % 이상. 그래 합산해서 지방정부 차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몇 % 이상 매칭을 해라 이렇게 요구를 해요. 요즘 다 굉장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곤혹스럽죠. 돈이 안 그래도 없는데 매칭하라니까. 자, 그래서 제가 이거는 좀 실무했던 얘기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 문제는 간단히 나왔죠. 결국은 선지 2번이 바로 정답이죠. 자, 7번은 이제 변혁적 리더십이죠. 변혁적 리더십 얘기인데 이 내용 간단하죠. 변혁적 리더십은 출제가 거의 매해 내고 있죠. 매해. 그래서 변혁적 리더십과 구분되는 게 거래적 리더십 이렇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적응보다는 조직의 안정성을 강조한다 했는데 선지 1번 보니까 그게 아니라 변화죠. 변화를 주도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 1번 틀렸고요. 그리고 기계적 조직 체계에 적합하면 개인적 배려도 하지 않는다 했는데 개인적 배려에 치중하는 거죠. 이렇게 기존에 다 제가 가져온 표현들이 기존에 출제했던 이제 문제에서 선지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1, 2번 다 틀렸고요. 부하에게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며 지적 자극을 통한 동기부여를 강조하고 있죠. 맞죠? 이제 선지 3번이 맞아서 정답 3번이고요. 리더와 부하의 관계를 경제적 공학 관계로 인식한다. 이게 뭐죠? 거래적 리더십이죠. 내가 리더가 나 이렇게 해줄게. 승진시켜줄게. 아니면 성과금 더 줄게. 이렇게 할 때 그 대신 너 일 열심히 해. 이게 이제 거래적 리더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선지 3번은 쉽게 골라냈을 것 같아요. 자, 8번. 조직 이론 아직 기초 문제 나왔죠. 자, 이제 빨리빨리 이제 말씀드릴게요. 이제 선지 1번 보니까 인간관계로는 동기부여 기제로 사회 심리적 측면을 강조했죠. 그죠? 그게 정답이 바로 나왔죠. 밑에 보시면 학자 이름 바뀌어놨죠. 귤릭은 시간 동작 연구를 통해 뒤에는 다 맞는 내용인데 학자가 다르죠. 텔러죠. 다 나왔던 문제들이고요. 그리고 고전적 조직 이론은 조직 내 사회적 능률을 강조하고 그리고 조직 속에 인간을 자아실현인으로 간주한다. 이게 아니라 신고전적 조직 이론의 기본적인 과정이죠. 자, 마지막으로 상황 이론은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유일 최선의 조직 구조가 아니라 그런 관리 방법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 상황에 따라 다르다 본 게 상황 이론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 1번이 맞아서 정답이 되죠. 자, 이것도 아마 쉽게 푸셨을 거예요. 자, BSC 나왔죠. 균형 삼각표. 자, 이거는 조금 제가 그래도 정답은 많이 맞추셨을 텐데 좀 꼼꼼히 맞추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답은 선지 4번이죠. 4번이 맨 뒤에 있고 이게 뒤에 고객 관점의 성과 지표가 여러 개 나열됐는데 그중에 일부만 틀리게 해놨죠. 이런 경우 우리가 조금 꼼꼼하게 안 읽어보시면 정답 고르시는 좀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시민 참여는 맞고요. 적법 절차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 그리고 내부 직업 만족도는 학습과 성장 관점이고요. 전책 수능도는 고객 관점이 맞고요. 그리고 공개는 내부 프로세스 관점이에요.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크게는 재무적, 비재무적 관점이지만 비재무적 관점은 세 가지, 즉 고객 관점과 그리고 내부 프로세스 그리고 학습과 성장, 요 각 케이스에 해당하는 지표들이 있었죠. 요걸 묻는 거였는데 과거에 다 요 표현들은 다 나왔던 표현들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기억을 하시고요. 자, 이제 10번은 앞서 풀어드렸고 11번은 역관주의와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골라야 했죠. 자, 이거 뭐 간단한 문제인데 역관주의는 정치적, 우리가 시민들이 대표자를 뽑으면 그 선출된 대표자들이 공무원들 채용시키는 거죠. 대응성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적주의는 여러분들 지금 시험 보는 게 실적주의죠. 시험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통해서 채용하는 방법이죠. 자, 옳은 것은 골랐는데 선지 1번 보니까 역관주의는 개인의 능력, 적성, 기술을 공직 임용 기준한다. 그게 아니라 실적주의에 대한 설명이죠. 그리고 역관주의는 정치 지도자의 국정 지도를 강화가 맞죠. 간단하죠. 제가 예전에 여기 찍기 문제에서 말씀드렸지만 시민이 정치 지도자 표현을 이렇게 되는데 여러 가지 나오죠. 시장도 될 수 있고 대통령 될 수 있죠. 이 사람들이 공무원 채용하죠. 이렇게 역관주의죠. 그래서 지도를 강화될 수밖에 없죠. 왜냐, 이 정치 지도자들이 공무원들을 채용하고 또 잘 말 안 들으면 바꿀 수도 있잖아요. 신문번에 그러면 안 되니까. 그래서 지도를 강화하는 거죠. 이 공무원들이 이 정치 지도자들의 지휘 감독에 잘 따르겠죠. 자기 신문이 달려있으니까. 자, 그리고요, 선지 3번은 실적주의는 국민에 대한 대응성을 높인다. 이 역관주의 얘기죠. 맞죠? 마찬가지 논리죠. 시민의 요구에 공무원이 말을 잘 안 듣는다. 그럼 시민이 너네가 뽑은 공무원 우리 말 잘 안 들어 이러면 이 사람들이 바꿔버릴 수 있죠. 즉 그러면 이제 공무원이 시민들 요구에 대해서 함부로 무시 못하겠죠. 자, 그래서 선지 3번 다 틀렸죠. 그래서 남은 게 선지 4번 이렇게 맞죠. 그래서 실적주의는 공직 임용에 대한 기회균등을 보장하죠.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응시하실 때 별다른 제한이 없죠. 그렇게 된 거고요. 자, 12번 문제인데 12번 문제도 이건 너무 간단한 문제였죠. 고위공무원단 제도 왜 도입했는지만 이제 도입 취지만 전반적으로 아주 세부적 기억 못 하시더라도 고르셨을 거예요. 역량 중심의 인사 관리하죠. 역량 평가를 통과해야 되죠. 여러분들 나중에 필기시험 합격하시면 역량 면접 자체가 역량 면접이에요. 역량 면접. 여러분들도 이제 그래서 역량 중심 인사 관리가 맞고요. 계급 중심 인사 관리가 아니라 제가 뒤에 좀 더 달아놨어요. 계급 중심 인사 관리에서 벗어난 범정부적 차원의 고위공무원단 관리 제도죠. 계급 중심은 고위공무원단 밑은 사실은 계급 중심이 맞죠. 여러분들 9급공채든 7급공채든 5급공채든 입직한 다음에 거기서 승진하잖아요. 맞죠? 8급, 7급, 6급, 5급, 4급 승진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고위공무원단에 딱 들어오기부터는 이론적은 그래요. 낮급 직무, 좀 낮은 직무에 낮급 직무가 있고 각급 직무가 있어요. 주로 낮급 하다가 승진하듯이 각급으로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가납급 업무 관계없이 자유롭게 이제 그 일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계급 중심 인사 관리는 아닌 거죠. 벗어나려고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 2번이 정답이죠. 이건 아마 쉽게 푸셨을 거예요. 자, 13번 문제 4차 산업혁명이죠. 4차 산업혁명 때도 저도 5G 설명드리면서 초연결성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죠. 약간 상식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옳지 않은 건 고르라고 했어요. 그래서 대량 생산 및 규모의 경제 확산이 핵심이다. 대량 생산은 딱 들어보면 최근에 어떤 정보화 그 컨셉이랑 맞지 않죠. 맞춤형 서비스 이런 것들이 맞는 컨셉이죠. 그래서 이번 선지가 틀렸고요. 사물 인터넷은 스마트 도시 구현에 도움이 된다. 사물 인터넷 제가 좀 간략히 말씀드리면 IoT예요. IoT. 여러분들 요즘 예전에는 휴대폰만 이제 인터넷 연결되잖아요. 저도 IoT 기기를 쓰고 있어요. 요즘 공기청정기, 에어컨, 냉장고 이런 거 다 인터넷 연결되죠. 그래서 요즘 앱으로 내 집안에 있는 공기청정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 혹은 로봇 청소기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다, 이런 거 다 체킹이 돼요. 마찬가지로 사물 인터넷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그 도심에 이런 공기질을 측정하는 센서기를 다 달아요. 다 달아놓으면 그게 인터넷 연결되면 실시간으로 그 지역의 공기질이 바로바로 체킹이 되는 거죠. 이게 되려면 그 센서가 다 인터넷 연결이 되겠죠. 자, 이게 사물 인터넷이죠. 이게 미국 시카고시에서 도입했던 했던 사례예요. 자, 그래서 3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빅데이터 이런 것들은 다 들어보셨죠. 빅데이터를 활용한 맞춤형 공공 서비스를 제공이 가능하다. 제가 예시 드렸던 게 예전에 부산시 해운대구에서
이런 게 있어요. 그 지역 해운대 오는 관광객들에게 필요한 게 뭔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SNS 있죠.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에서 각종 리뷰들이 올라오잖아요. 자유롭게. 거기는 뭐 어떤 그 정형화된 게 아니잖아요. 다양한 리뷰들을 보고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그 관광객들한테 해운대를 방문하는 관광객들한테 행정 서비스 제공했다. 뭐 이런 게 대표 사례로 행정 사례로 많이 소개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맞죠. 빅데이터 활용했죠. 이 SNS 올라온 관광객들의 후기 이렇게 해서 이런 케이스가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자, 14호 문제는 제가 이게 뭐 잘 알고 예측했다보다는 사실 뭐 잘 찍은 거 저도 찍기 특강 들어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좀 민망해하면서 두 문자를 말씀드렸죠. 이런 거 기억나시나요? 파웨 푸네 이렇게 했죠. 파이너 프레디들이 저도 헷갈려서 항상 이렇게 지금 외워놨었어요. 근데 이게 딱 파워풀하죠. 지금은 디귿 먼저 보니까 선지 디귿 보니까 프레드리는 내재적 통제보다 객관적 외재적 책임을 강조했다. 아니죠. 프레드리는 내재적이죠. 내재적. 그래서 이제 디귿은 틀렸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의 직무감사와 회의감사는 외부 통제에 해당한다. 아니죠. 내부 통제죠. 감사원 행정부 내부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니은 틀려서 남은 게 기억. 파이너죠. 파이너는 파외 맞죠. 그래서 외부 통제 강조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하나죠. 1번입니다. 자,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자치경찰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어요. 물론 뒤에 이제 정답 말고 다른 선지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자치경찰 경찰 제도에만 한정되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론 전반에 다 통용된 이야기예요. 지방자치를 왜 하나요? 국가적 차원의 통일된 행정 서비스가 아니라 그 지역의 특색에 맞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하잖아요.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자치경찰 취지도 같죠. 선제 1번에 답이 있어요.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행정을 펼칠 수 있죠.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자치경찰단을 벌써 예전부터 도입해서 이제 활용하고 있죠. 그런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제주지방경찰청, 즉 국가경찰이 같이 있어요. 둘이 하는 업무 영역은 좀 다를 뿐이죠. 자, 그런데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법이 바뀌었죠. 이제는 아마 이제 행정 계속 오래 공부하시면 안 되겠지만 하시게 되면 이제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서 자꾸 제도가 좀 더 구체화될 거예요. 어쨌든 뭐 3번, 4번은 뭐 읽어보시고요. 현재 상황이니까 선지 2번은 쉽게 골라낼 수 있죠. 정답이 틀린 선지라고. 경찰 업무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통일성과 효율성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규모의 경제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 2번이 틀렸죠. 사실은 선지 1번하고 2번하고는 상충되는 문장이죠.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는 내적 타당성 위험 요인에 대한 설명이었어요. 그 전에 역사요인 많이 나왔죠. 그리고 상실 요인도 나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선발요인도 출제된 적이 다 있어요. 물론 검사요인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고민하셨던 게 저도 제 책에는 테스팅이에요. 그렇게 됐을 건데 이게 한글로 바꾸다 보니까 검사도 되고요. 실험도 돼요. 이게 좀 우리가 힘들게 하죠. 자, 그래서 정답 여기 사연 그대로 우리가 검사요인에 대한 설명을 그대로 나열해놨죠. 자, 뭐 제가 그 출제 당일날은 총평이랄까요? 거기에서 어떻게 말씀드렸냐면 뭐 한 대부분 쉬어서 90점 정도 선방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좀 몇몇의 문제 좀 검토해보고 해보니까 앞에 제가 이제 조금 어렵다 소개해드렸던 5문제 정도는 틀릴 확률이 꽤 있는 문제들이죠. 물론 이제 문제마다 좀 확률이 좀 다르겠지만 그래서 뭐 지역마다 이제 경쟁률 다르고 다 해서 좀 고려했을 때 경쟁률이 이제 굉장히 높은 지역이면 물론 한 90점 정도 받으셔야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 지역이면 80점에서 85점 정도 받으셔도 잘 하신 것 같아요. 뭐 저는 처음에 국가직 얼마 전에 국가직 국어가 시험이 쉬웠다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더라고요. 자, 어쨌든 시험 보시는 수고하셨고요. 강의 들으나 고생하셨습니다. 네.